다른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정치권에서 그 정치인들에 대한 그 불신이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미지 쇄신하려고 자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그냥 혁신위원장, 뭐 비대위원장 이런 거 막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명직이죠, 사실은.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일도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가지고 밖에서 명성 쌓고 이미지 좋았던 사람들 다 망가져서 나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태세도 한계가 있어요. 결국 이분들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결국 본질은 안 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네. 들어와서 본질적인 거를 한번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그대로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소모품 정치, 이런 액세서리 정치가 전 인요한 교수가 그동안 또 쌓아왔던 여러 가지 명성에도 참 안 좋게, 그러니까 좋게 저는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네. 좀 안 좋게 돼서 나가실까봐 그것도 좀 우려가 되고 해서 좀 이런 소모품 정치는 좀 그만하면 좋겠다. 좀 그런 근데 생각이 나는 이제 인요한 교수한테 당신이 정말 혁신위원장으로서 네.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국민들로부터 야당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약을 하나 던져라. 그게 뭐냐면 의대 정원 1000명 이 정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게 1000명에서 갑자기 700명으로 빠지다가 300명으로 빠지다가 이제 숫자가 없어져 버렸어. 숫자가 없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할 듯해. 이제 이런 부분인데 말 그대로 이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네. 산부인과, 외과, 소아과. 그다음에 소아과 이 세 개는 정말 치명적이거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요한이 의대 교수로서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와 관련해가지고 딱 이걸 던지면서 치고 나오면 많은 국민들이 인요한이네? 혁신하려고 하나 보네? 이런데 무슨 혁신위원장이 민생 어떠고 저떠고 그 개뿔 뜯어먹은 소리야 그거는. 그거는 행정부가 하는 거지 민생은. 무슨 국회가 민생을 하고 정당이 민생을 해. 자 공물가 어떻게 잡을 건데? 외교 어떻게 풀 건데? 계속해서 중국 때리고 러시아 때려가지고 이렇게 세계 무역 수지국 적자국 200등을 하는 네. 이 상황에서 민생을 어떻게 다스릴 건데? 그냥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의대 정원 1000명 연간 늘리겠다 이런 거 딱 던지면 우 하고 뻥 터질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인요한 교수가 지금 당을 혁신하러 온 거잖아요. 뭐 나라를 네. 혁신하는 게 아니고 정당을 바꾸겠다. 지금 17.15% 차이로 진 이 네. 정당의 문제를 극복하겠다 이건데 전 임 교수한테 내일 기자들이 좀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당의 문제 3개만 내봐라. 저 아마 3개 다 답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뭉뚱그려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조목조목 3개를 정리해서 말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럴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조차도 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근데 그런 분이 혁신위원장 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친분설, 그 김한길 위원장이 하라는 거를 이제 대독하는 거죠. 써준 거 읽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데 거예요. 한계는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잘 본다. 환자 잘 본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내가 이번에 수술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 네, 그러니까 네. 국힘당은 다 환자야. 환자가 돼버린 거야. 수술하러 왔다. 수술하러 이거 왔다. 비밀이니까. 이야기를 한 비밀로 건데, 하신 거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저는 약간 제가 의외라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 부승찬 대변인의 얘기하신 게 이분이 그동안의 얘기를 보면 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좀 말을 아까 막말 말씀 많이 네, 한다고 네. 얘기하셨는데 말을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예를 들면 66권 성경 말씀을 지켜야 후천성 면역 결핍증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른바 에이즈라고 하는 예. 그게 안 걸린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거는 심지어 남성과 노인 폄하 발언입니다. 60세 미만 남자들은 쓸모가 없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 백선엽 뭐 장군 존경한다. 뭐 이건 이념 문제니까 뭐 저희가 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뭐 링컨이 더 독재자다. 박정희 대통령보다 뭐 등등의 이런 여러 가지 좀 국민 상식과는 어긋난 이야기들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혁신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게 이번 뭐 네. 말하는 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히 세 개의 원칙을 제시했던 거고, 아까 뭐 신병께서 얘기했지만 당의 혁신을 하러 오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제 공천 룰을 저는 건들 거라고 보거든요. 결국은 혁신이라는 건 어떻게 새로운 인물들을 수혈하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실에 오다를 받았으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김기현 2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하다가 스스로 뛰쳐나갈 것 같아요. 약간 생선으로 비유하자면 고등어
예, 물속에서는 상당히 빠르고 날렵한데 자기가 싫어서 물 밖으로 탁 튀어나오는 순간 바로 이제 사망. 사망하는 그런 고등어 같은 성격도 좀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주장을 제대로 당에서 받지 못한다면 바로 뛰쳐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모되는 게 아니라 야 이런데 왜 나를 불렀어 해서 나갈 가능성도 있다. 아니 그냥 그거는 제가 이제 인요한 교수님의 지금까지 만나왔던 그거를 가지고 추정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요. 네. 예, 그런 게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워낙 발언이 세요. 그래서 아까 양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스포트라이트를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네. 예,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와중에 결국은 기득권 세력을 저는 이겨내지 못할 걸로 봐요. 대통령실이라는 그 막강한 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결국은 대통령실의 어떤 하명에 네. 받들어 충성해야 되잖아요. 네. 네. 김기현 같은 경우는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인요한 교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또 고집이 약간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 아니 네. 고집이 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냥 만나보신 분들은 딱 느낌이 와요. 이분이 어떤 분이다라는 걸.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본인이 외부의 렌즈를 가지고 국힘이라는 내부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본인이 수혈하게 어떤 곳을 도려내겠다 이런 것들은 생각하고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제가 봤을 땐 기존의 국힘에 있는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이제 꽂으려는 이 후보들 전부 싫어하는 그런 혁신안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신인규 그다음에 이준석, 전하람, 유승민 이 사람들하고 연대하면 딱 좋을 만한 사람이 저는 인요한 교수의 그 기본적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진짜로? 그 진짜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감당이 아는 것도 많고 말도 이 재밌고 그다음에 술도 말술이고 그러면서 이번 이 거칠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거는 부산의 장제원, 네. 울산의 땅기현, 네. 대구의 윤재옥 이 사람들이 위험할 거예요.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의 그 목이 간당간당하면서 결국 그 사람들의 목을 조아오면서 사실상 그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나는 봐요. 아까 부승찬 그 대변인 이야기 한 부분하고 나는 거의 유사하게 봤는데 어제 발표되자마자 나도 비슷한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생활 해보신 분이 저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뭐 이런 얘기가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국민의힘 안에서 생활을 해보면 결국에는 선출직으로 그것도 전 당원이 뽑은 당의 대표도 결국에 뭐 지금 이준석 대표 뭐 수사 결과 나온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윤리 열어가지고 소문 하나만 가지고도 그냥 당 대표를 끌어내리는 그러니까 참 민주주의를 손바닥 뒤엎듯이 뒤엎는 이런 당의 현재 상황 속에서 이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일이거든요. 네. 그 상황에서 선출직도 아니고 그냥 김기현 대표 아까 뭐 권위가 없는 뭐 그런 뭐 멸칭 같은 거 쓰셨지만 그렇게 인정을 못 받는 권위가 없는 당 대표가 약간 권한 쉐어해준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진 인요한 교수인데 이분이 아무리 성격이 뭐 그렇고 말술이고 뭐 말이 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당내의 기득권 쉽게 말하면 이 밥그릇을 뺏는 부분은 힘 대 힘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선출직 당대표도 그걸 개혁하려다가 못하는 정당인데 거기서 그걸 위임을 받은 권한을 떼어받은 사람이 그걸 하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요한 교수가 아마 우리 당의 체질을 아셨으면 아마 혁신위원장 수락을 안 하셨을 텐데 아마 당 생활을 안 해보시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가서 하면 좀 되겠구나라고 너무 좀 순진하게 믿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전 이분이 나가실 때 좋은 모습으로 뭐 박수 받으면서 나갈 가능성은 제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이 달라요. 인요한을 만나본 사람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양반이 그 순진하게 들어갔을 가능성은 난 없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 이 앙다물고 난 들어갔다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으로 혜택을 받을 사람은 한 9명 정도 돼요. 네. 인요한이 구성하는 혁신위원들. 근데 또 혁신위원들의 면면이 또 이제 최근에 지금 뭐 다는 공개는 안 되는데 보면 좀 약간 뉴라이트나 뭐 약간 그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 많이 있다고 지금 뭐 언론 발표에는 나온 거는 그렇거든요. 본인이 뉴라이트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인데 인요한이. 아니 같잖아요. 근데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네. 예, 유라이트 쪽에 가깝죠. 뭐 박정희를 옹호하는 거라든지 맞아요, 뭐 맞아요. 독재자가 나왔다. 그때 뭐 국민들의 어떤 상식 수준이 낮고 이런 표현들도 썼었고 그다음에 뭐 백선여 장군을 이제 찬양하기도 하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역사관 자체가 뉴라이트 쪽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건 있어요. 발언 내용을만 보더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결을 같이 하는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서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십시오. 대통령이 지명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만남을 가지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대선 전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왔다고 그랬었거든요. 찾아와서 이제 술도 마시고 단둘이 네. 그런 인연도 있고 하니까 아마 대통령 뭐 서정욱 그 변호사가 뭐 여기저기 떠들어서 그렇다 치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 가능성도 있다.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쵸. 추천했을 가능성도 아주 높다고 저는 보고 그럴 있어요.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또 이분이 뭐 입이 거칠고 뭐 말술이라 하는데 그거 공통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둘이 그러니까 뭐 친해졌을 수는 아니 있겠죠. 둘이 술 마시는 얘기 나 구체적으로 들었는데 네. 당사자로부터 호영호재 그 얘기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어쩔 왜요? 수 없이 못 합니다. 상상은 됩니다만 하여튼 못 뭐 우리가 하는데 뭐 그림으로는 상상이 좌우지간 됩니다만 대통령 김한길하고는 뭐 거기 이제 부인하고 인연이 있다고 치는 거라면 대통령하고는 직접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점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금 민생이라는 거를 또 거기에서 이제 들고 나왔던 게 대통령이 이제 민생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생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번 혁신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좀 바뀌어라 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실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당 국민의힘에서도. 근데 이분이 일단 오셨어요. 뭐 말술에 거친 뭐 입이 거칠고 뭐 빽이 없고 뭐 고고 막 성격 콕 하고 이러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포인트는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당장 이 걱정 고쳐라. 네가 당신 제일 문제다. 이렇게 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신한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요? 예, 성격 자체가 이분이 뭐 얽혀 있는 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가 속된 말로 가진 것이 없어서 충분히 그런 혁신안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는 대통령한테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 한은 20대 그 강서 보궐선거에서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이죠. 21대 총선하고 다를 바 없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상당히 혁신한 책 자체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근데 저는 이분의 성격이 강직한 거랑은 변론으로 네. 일단 문제 의식이 올바라야 지적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픈 부분을 지적하고 또 교정을 이끌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인요한 교수가 처음 와서 하는 일성들을 보면 이분이 혁신위원장이란 자리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을 내려놓되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이런 모순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혁신이라는 것은 가죽을 벗기는 거잖아요. 그럼 가죽을 벗기면 고통과 비명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저항과 반발이 예상되는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에서 가장 아픈 부위를 쳐야 되는 분인데 그걸 치는데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 우리 신 변호사께서는 당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입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읽어야 되는데 그거 읽을 만한 분이 지금 현재 없고 뭐 아무튼 제가 내일 기자회견을 해서 뭐 독립선언서 비스무리한 게 아마 내일 제 입으로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이게 당에서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듣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요한 교수는 혁신위원장이고 권한을 줬지만은
이런 말을 과연 하실까? 저는 임요한 교수가 일단 문제 의식이 바라야 되는데 저는 문제 의식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는 기조가 이분 마음에 들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다면 이분의 그 강직한 성격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걸 문제 딱 지적하면서 혁신위를 들어가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네, 네.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뭐 통합 어줍지 않게 얘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자. 뭐 미워도 미워하지 말자. 뭐 하나만 같아도 약간 같이 가자. 뭐 이런 식이거든요. 네. 좀 문제의식이 너무 무디다. 저 그런 생각 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로 가자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당의 읽히는데요. 통합이죠. 당의 통합. 그러니까 네. 지금 상태에서 당이 분열되지 않고 소위 말하는 수도권 원외위원장들이나 수도권 출마자들은 지금 반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니까.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좀 누르는 역할.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약간 이런 식의 그러니까 봉합, 미봉책 이 정도를 위한 혁신위원장으로 본인이 생각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그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혁신위원장으로서 일성이 너무 무뎌요. 너무 네. 무디고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도 아마 제 인식과도 많은 괴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런 시선도 있는 게 지금 어쨌든 이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뭐 고구 굉장히 강단 있고 하다고 하는데 그 강단을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그치. 용으로 쓴다는 얘기가 그럴 수도 있을 또 것 있는 같아요.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요. 시선도. 예. 먼저 이제 국힘당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강서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는 당이 너무 일치단결해 있어서 패배했다. 당정이 너무 일치단결해서 그러니까 청와대 오다만 받으니까 일치단결할 수밖에. 과잉통합이죠. 과잉통합. 과잉통합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또 통합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통합 이야기하면 신인규 너 조용히 해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양반에게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박정희를 옹호하고 백선엽을 옹호하고 그 다음에 링컨이 더 독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치적 철학과 가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효율성이야. 효율성이라고. 수술 잘하는 놈이 장땡이지. 몰핀을 쓰든 마약을 쓰든 뭐를 쓰든 수술 잘하는 놈이 장땡이야. 이런 사고를 이 사람의 이제까지의 발언 속에서 비민주성과 독재성, 카리스마 이제 이런 측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이 흐름을 우리는 찾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그다음에 비판 의식이 없으면 윤석열 찬양할 수밖에 없지. 얼마나 잘해. 그럼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당을 파괴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망해 먹어도 네. 건설 노조 때려잡으면 되고.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윤석열 정권이 현재 가지고 이 지지율을 제고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간첩단 사건 하나 터뜨리는 것. 네. 그다음에 이제 대형 노조 하나 때려잡는 것. 네. 안 그러면 유명 연예인 마약 칠 것. 네. 그 이야기하고 나서 한 이틀 뒤에 이성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줄줄이 마약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문제는 쟤들이 정말 바보야. 마약은 더 이상 그리고 연예인 마약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에게 국면 전환용의 대형 이슈가 안 된다는 걸 몰라.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제 때려봐봐야 건설 노조를 건폭이라고 때려서 충분히 장사 다 해먹고 단물 선물 다 빨아먹었기 때문에 국면 전환용 안 돼. 간첩사 사건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군요. 밤도 이기고 가네요. 감도 이기고 가네요. 이거 완전 추석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네. 그래서 안 돼.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면 이제 일상적으로 해외 순방 가가지고 이 지지율을 2, 3%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해외 순방만 가면 야당에서 제발 무탈이 돌아오시기를 바란다. 그렇죠. 국민도 그렇게 입 생각하죠. 다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라는 이진복의 근데- 발언을 계속해서 야당에서 대통령을 해주잖아. 이번에 사우디 가서 또 한마디 해갖고 또 국민들의 환호를 받았잖아요. 사우디 장학생들 장학금 지원. 맞습니다. 예. 아니 기름 펑펑 나는 국가에서 무슨 뭘 우리나라에 장학금 아니 근데 이제 줍니까? 외국 가서는 이해가 안 상당히 되네? 많이 퍼주는 게 네. 사실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23억 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아니 3조 원에 달하는 돈을 퍼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우디 가서는 이제 국내 유학생들, 사우디 장학생들을 이제 한국 정부가 또 케어하겠다고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건이 터졌단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사건 터지면 이제 또 바이든이 어떤 요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또 한국이 또, 윤석열이가 또 나서서 네. 이제 뭔가를 지원금을 또, 제공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예, 어차피 바이든의 꼬봉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여튼 이 정상 외교 자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정상 외교를 그렇게 많이 하고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한 건 맞아요. 한 건 맞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이제 순방 끝나고 나서 산부 요인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여당 야당 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 각종의 지도자를 불러서 성과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의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래야만이 정상 외교의 순방 외교의 효과가 나타나고 여론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은 뭐 가서 혼자 떠들고 혼자 돈 퍼주고 혼자 다 해놓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 외교에서 그 지지율 2, 3%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죠. 아니 그러니까 외교를 저는 출석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니까요. 윤석열 대통령 출석 많이 해가지고 학교 가는 거. 예, 그냥 상 받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개근상. 우리 개근상 받는 거 출석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정상회담 많이 한 기네스북 아니 뭐 고백 많이 한다고 연애 많이 합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괜찮았어요? 잘 모르는 그런 어려운 괜찮았어요? 비유였어요. 고백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연애를 많이 하는 하겠냐? 건 또 아니죠. 아니죠. 그냥 고백만 많이 해서 계속 차이고 있는 전 상황이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 외국만 나가면 그렇게 수줍은 소녀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상 앞에서는요. 근데 우리나라만 오면요, 뭐 야당이든 국민학회도 맨날 싸우자 뭐 하면서 무슨 방구석 여포가 따로 없어요. 근데 무슨 이번에 이들 뭐 성과가 있고 정상외교 이 사건가 관련해 나오겠어. 순방과 관련해서 또 예비비가 상당히 지난해보다 5배 이상 증가해서 300 몇 억이 되잖아요. 360억 몇 억이 되는 것 같은데 참 그런데 돈 쓰는 거 보면 야, 이게 개인 곡간인 것 같아요. 진짜 주머니 진짜 사회자는 네.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또 돌려 잡아와 오고 있어. 지금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있어. 그래서 이제 외교를 외교를 그냥 막 예. 그냥 뭐 주머니 쌈짓돈 빼듯이 지금 세금 팡팡 쓰고 있잖아요. 예. 예산 늘려가면서 그러면 지금 이 혁신위원장이 이런 것부터 비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 혁신위원장 인요한 선생님께서 자 와이프 아이 빼고 다 바꿔야 된다. 정작 바꿀 겐 따로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영상 하나 보시죠. 네.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이런 통합입니다. 제가 주어진 거는 어떤 그 이론적인 방향이죠.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병원에서 제가 내려오는 거 휠체어 밀고 이런 걸 잘합니다. 환자들. 내려와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듣고 변하고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변화가 저는 또 이건희 회장님 말씀 중에 참 제가 깊이 생각한 게 와이프하고 아이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저걸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바꿔야 될 사람, 내려와서 들어야 될 사람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아니 네.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지적했던 것 중에 그 당의 문제점 세 가지만 좀 얘기해봐라 하면 말 못하실 거라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것처럼 지금도 희생,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모호한 뭐 내려와야 된다. 뭐 통합, 그러니까 굉장히 모호한 가치들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첫 일성이니까 이제 저렇다고 우리가 양해할 수는 있지만 그럼 과연 저 모습이 바뀔 거냐? 저는 계속 저런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당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예를 들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공천 문제 아닙니까? 그럼 공천에서 뭘 바꿔야 될까요? 룰을 손댄다 그러면 지금 당신 100%로 돼 있는 이 모든 룰을 민심 100%로 바꿀 용기가 있느냐? 게다가 지금 원외들이나 신인들은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사실 그렇죠. 경선이라는 틀을 쓰지만 사실 경선이 공정하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년, 여성, 또 신인들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해서 또 기득권자가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혁신을 하겠다.
그러면 당원 명부도 다 오픈해야죠. 그 맞습니다. 예비 출마자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제도를 만들 용기가 있느냐. 그리고 원외들도 뭐 후원금 모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겠느냐. 예를 들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뭐 후원 제도 같은 거는 이제 물론 입법도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당내의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들을 이분이 개선을 해서 정말 신인들도 공정하게 경쟁하고 뛰어들 수 있는 그 제도나 관행들을 만들고 깨뜨릴 용기가 있다. 그럼 제가 인정을 해요. 근데 제 말대로 하면은 지금 현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거센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거기서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라는 것이 전 이게 안 맞는다는 거죠. 이분의 생각이. 혁신위원 12명을 인선했는데 혁신위원 중에 박성중이 있지만요. 놀랐어. 박성중이 있는데 혁신이라니. 야, 혁신할 의지가 없다. 이런 평가도 많은데 말이죠. 이 천년대생도 포함돼서 여성 7명, 남성 6명. 아이고. 근데 사실 그냥 허울만 앞세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우리 공희준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분이 일단 인격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격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정치에서는 잘 어울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리고 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혁신위원장을 맡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며칠 만에 이제 국민의힘 화됐어요. 어떻게 국민의힘 화가 되셨냐면은 이제 영남권에 대규모 물갈이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다가 그 저녁에 어디서 혼나셨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날 곧바로 이제 저기 말을 바꾸셨더라고요. 농담이었다. 낙동강 얘기했었죠? 예, 낙동강. 농담이었다고. 농담하셨더라고요. 농담? 오늘 박성중 이제 의원이 혁신위원인데 네. 13분이지 않습니까? 네. 누가 힘이 제일 셀까? 박성중 의원이구나. 저분이 왜 들어갔을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혹시라도 사고 치면 누군가 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에 아주 깊이 이렇게 발을 담그고 있는 분, 그러면서 국힘 사정을 잘 아는 분 말씀이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곧 뭔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설화를 만들 것이다. 그럴 때 누군가를 내세워서 진화하거나 제압하거나 또는 상황을 좀 반전시켜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박성중 일단 의원을 넣었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혁신이 아니고 헌신이 되고 있다 지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혁신이 아니 되고 있다. 헌신 재밌어요. 근데 남들이 들으면 헌신하는 위원회를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아예 그냥 퇴행위원회라고 하는 게 막 박성중이 발표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이 위원회는 맛이 갔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왜냐면 박성중 그 의정 활동 태도도요 막 고함, 삿대질, 욕설, 막 그 몸싸움, 그 다음에 뭐 블랙리스트, 뭐 언론 탄압 전부 제멋대로 하는 사람은 예전부터. 특히 저기 라디오 방송 출연자들 뭐 이게 좌판이 우판이 아예 실명까지 막 거론하면서 아니 지적을 그냥 하고. 저기 성향 분석까지 합니다. 이 예. 양반 박성중. 어? 옛날 윤석열 논리로 하면 박성중 감옥 가야 됩니다. 직권남용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명 또 주목하는 사람이 김경진입니다. 김경진. 예, 이제 지난 총선 때, 예. 그 저기 3년 전 총선 때 국민의당. 민주당 입당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러니까요. 분입니다. 너무나 정말 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민주당 당선되자마자 민주당 입당하겠다 했던 자가 갑자기 그러니까 김근식도 떠오르네요. 전주에서 민주당을 자기가 지키겠다고 정동영한테 밀리니까 그랬던 자들이 지금 가서 그런 짓 하는 거 보면 너무 신물이 나는데 자 정치검찰 출신을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중을 통해서 윤핵관의 입장을 관철시키고 또 김경진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선 때 거의 윤석열, 김건희 앞잡 노릇했거든요. 막 나댈 정도로 뭐 심지어는 제가 윤석열, 김건희 비난하는 현수막을 전국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넣었는데 그걸 민생경제연구소가 배우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전화해서 항의까지 하잖아요, 직접. 그리고 신고까지 해가지고요. 민생경제연구소에 선관위가 2번이나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한 게 아닌데 어디서 헛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시민단체가 그거 해야 돼. 시민단체니까 그거 하는 거죠. 나쁜 놈이 나쁜 놈이라 말도 못합니까? 제가 설전도 벌였었는데요. 딱 정치검찰 출신 또 하나 하시면 나머지는 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 중에는 훌륭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들러리다. 예, 그래서 천하람 씨나 윤희숙 씨는 그걸 간파하고 거부한 거죠. 네, 거부. 뭐 이준석, 유승민까지 포용하겠다 그랬지만은 그건 뭔 어려울 것 감정심, 뭐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뭐 이 정도 가지고 무슨 혁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엔 그래도 뭐 저기 뭐 비대위원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참신한 사람들이 나왔는데 뭐 박성준, 김경진, 오신환 정도가 거론되고 있고 2000년대에서 누군지도 몰라요 지금. 예, 경북대 학생이 경북대 학교 이제 회장이라고 들어가서 나머지 예, 분들은 엄청 어린 죄송하지만 들러리죠. 들러리. 예, 정말. 예. 근데 말씀- 딱 보이지 않습니까? 예. 안 소장님.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혁신 인선을 보니까 이제 혁신이 끝났어요. 이게 최초 혁신위원회를 만들었던 김기현 당대표의 작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중간에 가다가 스톱하는 것보다는 애시당초 시작할 때부터 아예 무력화시켜 놓으면 본인이 궁지에 몰렸으니까 빠져나가야 되고 어쨌든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해야 하는데 혁신이 위원들을 발표하고 보니까 아 혁신은 끝났구나 이러면서 본인은 다 이제 피하고 살아난 거 아니에요. 인유한 위원장 뭐 할 게 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 방금 이제 김경진 의원 전 의원 말씀하셨는데 이게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명신위원회 같아. 사실은 끝나네요. 사실은 그 라이브 당에서는 오늘 맛있어, 오늘 혁신의 맛있어. 명신 있지 않습니까? 연금술사 연금술사. 연금 주스. 말씀을 좀 조심하면 좋겠는데 아이고 어려운 일을 하셔가지고 아니 뭐 스픽스도 압색당할까봐 겁이 날 수도 있죠. 아, 매일 떨고 네, 있어요. 오늘도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랑 그랬더라고요, 우리의 희망 뉴스버스. 뉴스버스 전직 기자를 압수를 했어요. 진짜 무도한 놈들입니다. 그래갖고 제가 오기 전에 기자표랑 인터넷 기자표 연락해갖고 공동 기자회나 그랬습니다. 아. 네, 이제 그것도 제가 하려고요. 네, 계속하십시오. 근데 명신위원회. 근데 저는 그래도 다음 주에 압수수색 받아도 상관없는 게 이번 주에 이거 참치를 먹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푸셔가지고. 저는 일단 참치 먹겠습니다. 내일 압수에 나눠서 오늘 참치를 먹겠다. 하여튼 뭐 지금 인요한 위원장 배후에 김한길이 있다 이런 네, 뭐 얘기도 그런 있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김경진도 사실은 김한길과 함께 국민의당에 있었었고 그 오신환 저 바른미래당 출신 아닙니까? 네, 네. 아니 김한길이 바른미래당도 있었나? 하여튼 뭐 어쨌든 그 계열 그러니까 이제 비문 비민주당 이쪽이라면은 박성중도 사실은 말이죠 지난 탄핵 국면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저쪽 갔었어요. 바른정당. 바른정당이 이제 이름 짓기 전에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개혁적 보수신당에서 개보신당이었어. 그냥 그때 개보신당. 얘기하신 기억이 나요. 개보신당이 약으로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요. 개보신당. 예, 그랬던. 그래서 어찌 보면 확실히 올드라이트를 다 배제하고 뭐랄까 그 좀 호남과 또 이제 그 친윤을 좀 섞은 두루두루 섞은 이런 구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윤 대통령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단기적으로 간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기현을 끝까지 가지고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김기현 대표가 물론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김기현만한 당 대표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뭐 그분이 뭐 울상에 뭐 땅 부자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도덕적으로 봤을 때 김기현보다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냐면은요. 그쪽에. 결국 또 이제 그 당대표의 가장 큰 역할이 이제 그 이른바 옥새 도장이잖아요. 공천장에 이거 도장 찍는 역할인데 김기현 대표의 깜냥이나 간의 크기가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 옛날에 뭐 반지의 제왕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손에 저기 그러니까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도 손에 저기 도장만 주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당대표 직행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김무성처럼 저 옥사 들고 나르샤 이런 거는 이제 안 할 것 같다. 절대 안 했어요. 기본적으로 말을 잘 듣지 기본적으로. 근데 뭐 옥새를 누가 찍는 게 문제가 아니라 김기현 대표로 그냥 총선까지 가면 이기긴 이깁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분이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요 몇 달 동안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윤석열에게는 선거에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자존심이 서냐 죽느냐가 중요하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체제를 무너뜨리면은 그야말로 이거 자기 부정입니다. 왜냐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무리수를 뒀는지 알거든요. 한마디로 윤석열에게 김기현 퇴진은 엄청난 자기 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정은 곧 엄청나게 그 자존심이 꺾이는 일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자존심상 김기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전기현 대표님 말씀은 윤석열은 총선에서 승리할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김기현으로 될까 하는 고민이 있는가. 네. 그게 근데 없어요. 기본적으로 윤석열은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도 보면은 3, 4% 차다 이런 보고를 받았대요. 아, 실제로 수치로. 근데 17% 차잖아요. 네. 나중에 그랬다는 거야. 아니 그렇게 이렇게 심각한 문제였으면 왜 얘기 안 했냐. 그래요? 약간 최불암 시리즈 뭐 이런 느낌의 좀 올드 패션. 지가 내리 꽂아놓고 갑자기 남 탓을 하는. 아니 그 대통령실 보고가 올라가는 게 박빙이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걸로 올라가니까 윤석열이 걱정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최근까지 200석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졌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말씀에 조금 보태면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질 수 있는데 크게 차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결국 잘못된 보고였는데 자, 그 보고가 과연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보고했을까? 아니면 대통령실 안에서 여론 동향을 살펴서 보고했을까? 후자겠네요. 국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국힘은 예. 안 된다고 계속 이렇게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잘하면 이길지 모른다. 그래서 선거 막바지에 총동원해서 가면 지금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크게 깨달은 거죠. 도대체 누가 이런 식으로 보고했느냐. 이것을 찾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누가 이것을 잘못 보고했느냐. 그러고 나서 본인이 대호각성을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공평론가 말씀대로 신경 안 쓸 거다가 아니고 지금 대통령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이 상황을 이대로 갔다가는 총선에 대패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싫어하시는 그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라고. 전 대표는 이렇게 총선 가면 몇 석 한다 그랬습니까? 80석도 못할 수 있다. 다 합쳐서. 개헌 저지선 그렇죠,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들은 얘기는 그러니까 아마 잘못된 보고를 들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게 이제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이 이준석 대표가 이게 선거가 끝난 이후에 그 18%라고 매우 정확하게 맞췄잖아요. 그게 여의도 연구소에서 원래 이걸 돌려봤을 때 나왔던 수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졌을 거다. 그래서 제가 국힘 내부에서도 이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한테 그것과 훨씬 다른 보고가 올라갔다면 이건 너무 이 대통령을 둘러싼 참모진들의 문제는 어마어마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참모진 탓을 할 수 없는 게 본인 탓이다. 아니 그 윤석열이가 그런 보고를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보고는 안 합니다. 아니 올리지 못하게 해요. 아니 올렸다 칩시다. 얼굴 찡그리고 뭐야 이거 하면서 그냥 마치 그 보고하는 사람을 질책하는 듯한 이 실은 자기 지금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건데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가지고 그 밑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를 이제 달달하게 그냥 MSG 치고 탕후루 같은 거네요. 설탕 이렇게 하고 딱. 막 탕후루 보고서. 탕후루 일당이 있군요. 제가 오늘 김용민 이사님 옆에 앉아서 깜짝깜짝 놀라는 게 대통령 화내는 거 있잖아요. 네. 보고하면 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아니면 추측하는 거예요? 아예 딱 보면 압니다. 제가 뭔가 저기 이 보수 지향의 그 리더들을 많이 만나가지고 간파. 목사님이다 척 보니까 보면 압니다, 척 아무래도 보면. 목사님이셔서 많이 좀 만나시나요? 아니 예전에 교계 이제 지도자들. 김장환 목사 대표적인 아주 그냥 좀 유명하신 보수의 분이죠. 보스죠. 네. 보수의 보스. 이런 분들 경험해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어요. 제가 주어를 빼고 말씀드리면요. 화를요 너무 많이 내가지고요. 예. 아무도 앞에서 보고를 못 한대요. 그래. 화를 그렇게 낸대요. 그래서 다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아무도 옆에 있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돌아가고 있다. 그 누구의 손에 의해서 돌아가느냐. 아이고, 이걸 뻔하지. 패스트 마크를 가지고 계속 묻잖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이 나고 하달이 되고 또 뭔가 움직이고 있고. 야 이거 뭐야. 공적 라인 다 붕괴되고 그렇게 화를 내는데 다 쫄아가지고 아무 말을 못 하는데 그런데 대통령실은 돌아가고 있다. 누구냐 이게 이런 누군가 결단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얘기야. 그분 같은데 센터에 자주 주시는 분. 센터 본능 좋아하시는 신위원회 분. 말고 명신위원회. 중동수방 때도 그분이 부위원인 것 같던데요. 난 사진 보고 너무 아니 깜짝 어떻게 놀랐어요. 상대국의 지도자 배우자 없이 나왔는데 본인이 딱 자리를 잡고 오신 거 그건 한 번
거의 못 보는 광경 같아요. 오로지 김명신 씨에 의해서만, 명신위원회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인데 아마도 이제 쓴소리 보고가 들어오면 누가 이런 보고를 하랬어? 다 니네 없애버려. 교육부 없애버린다는 것처럼. 그렇지. 아마 그런 일을 한 번이라도 당하면 아무리 강심장인 참모나 아, 무섭죠, 공무원들도 무섭죠. 파견한 공무원들도 내가 괜히 쓴소리해서 내가 왜냐면 그 사이에 유탄 맞고 죽어버리면 나중에 승진도 못 하거든요. 그럼. 네. 정치검찰이나 감사동원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감사해버리고 정치검찰을 수사해버리면 그 사람들 비리 없겠어요? 윤석열 그 집단? 그러면 영원히 죽을 수 있고 감옥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다들 아마 거의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모든 뭐 좀 난감하고 난해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또 다른 V2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V1이나 V2나 경제는 모르잖아요. 경제 모르죠. 전혀 모르니까 네. 세계 무역 수지 208개국에서 200위가 됐잖아요. 200위. 예. 지금 경제가 어떻게 곤두박질 치는지 아무도 몰라 지금. 아무도. 추경호는 알까 모르겠어. 추경호가 경제가 내년에 좋아진다고 예. 다른 나라보다 경제성이 높다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헛소리를 했는데 208개국 중에서 200위를 했는데 네. 180위까지 올라가면 선방한 거지. 경제평론가들이 다 웃어요. 그러니까 올해 너무 지금 1.4% 전망도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오늘 뉴스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 조금 더 올라가는 것처럼 비춰진 것 뿐인데 예. 5% 안팎까지 경제 성장했던 나라가 2%대인데 그럼 정말 한국은행 총재처럼 불경기 맞습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추경호는 내년도 우리가 선방한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이름은 추경을 좋아하는 추경호인데 민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추경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 절대 추경 불호로 하잖아요. 왜? 예. 윤석열이 지시를 했거든요. 윤석열 김건희가 절대 추경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놓고 왜 추경호를 뽑아? 어? 추경 안 된다고 그러면 안 추경을 뽑지. 말 잘 아니면 들으니까. 국채호 어때? 국채호. 국채요, 국채 추경호 발언. 대신에 국채호.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진짜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진짜 뭐 금리 그다음에 지금 소득 물가. 물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이 뭔가 나서서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다 지쳐버려 가지고요. 당장 먹고 사는 점이 해결이 안 되고 가처분 소득이 없으니까 요즘 식당 가보면 다 느끼시죠. 뭐 저녁에 앉아서 맥주 한 잔 너무 먹고 뭐 비싸요. pop단 한 잔 먹고 이게 아예 안 되는 상황. 왜냐면 다 이자 낸다고 정신이 없으니까 예.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데 나라는 재정을 좀 더 확대해서 뭔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안 하는 상황이니까 더 죽을 판인데 이러니까 지금 정치에서 터질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서 문제가 진짜 터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금 저 경제 문제도 그렇지만은 이게 그 내년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빚을 갚아야 될지 대표적으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자영업자들한테 나눠준 거, 빌려준 거 토로 또 만기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가 오고. 간단히 통계 소개해드리면요. 최근 한국은행 통계 현재 우리나라 국민 2천만 명 정도가 1,900억 정도의 빚이 있어서 와, 집집마다 900조. 예. 그래서 집집마다 9,500만 원 평균. 이게 통계 증인이 나왔습니다. 그럼 2천만 명이면 개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엄마나 아빠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구로 봐야 돼요. 개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구 한 2,300만 정도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가구가 9천만 원에서 1억 가까운 빚이 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이자를 수십억 수백만 원 내고 있다. 근데 지금 금리가 더 올라가고 있다. 미국 금리를 계속 올린다.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 그럼 이제 한국은행이 지금 이 부채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했거든요. 근데 아마 금리 인상 압박을 받을 겁니다. 자본이 투자 근데 다 미국으로 빠져나가니까. 미국보다도 지금 금리 차이 많이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리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만 죽어나는 거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세계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진 사람을 다중채무자로 하는데 500만 명 가까운 분들인데 이분들이 빚을 이제 DSR 전체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 비율이 65%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환 대표님이 100만 원 벌었다. 65만 원을 원금하고 빚 내고 35만 원 사는 거예요. 4인 가구가. 아이고야. 200만 원이다. 그럼 70만 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3, 4인 가구는 어떻게 살겠어요? 70만 원이면. 그럼 그걸로 그냥 완전히
교통비하고 집에서 밥 해먹는 거, 냉장고 털고 부엌 털고 그렇게만 버티는 분들이 지금 수두로 간 겁니다. 170만 명은 원리금이 100%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월급이 300이 들어왔잖아요. 뭐 원리금이 300만을 내요. 170만 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분들에게는 금리나 은행권 다 나서서 금리나 해주고 또 정부에서 긴급 생계비도 주고 해야 되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에 원래 혁신위도 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소신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문제지만은 경제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러네.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뭐 검찰 출신 아니면 뭐 윤 대통령의 앞잡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파란 눈의 안철수도 있고 그런데 경제 전문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경제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류에 밝다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보기에 저기는 혁신이가 아니라 근자 그대로 저기 몸담는 순간 나는 곧바로 이제 저기 뭐 순장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실제적인 사회 흐름에 민감한 분들은 한 번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경제나 기업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저기 뭐 추상적인 분들만 맞는데 저는 그래서 요번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이뇨한 위원장이 사실은 뭐 실권이 없는 거야. 뭐 다 이미 밝혀진 사실인데 결국은 이제 그 오늘 박성주 의원은 결국은 옛날 그 일제가 한국을 병탈할 때 일종의 통감으로 온 거죠. 통감으로 온 건데 아마 뭐 감시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뭐 사회주의 국가로 치면 일종의 정치위원인데 정치위원. 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박성중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요번 혁신위의 수준을 결정하는 분인데 박성준을 봤을 때는 이겁니다. 오직 뭐 연상되는 거는 민생도 아니고 쇄신도 아니고 딱 하나 통제, 감시 이런 거거든요. 네. 진짜 박성중 의원님은 그 당 내에서도 대단히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좀 험하게 평가할 정도로 내부 평가도 별로 좋지 않은 분이고 서초에서 재선한 약간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혁신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혁신, 비혁신, 혁신의 대상이 돼야 될 분인 게 맞죠. 그런데 혁신에서 가장 약간 우두머리 성격이 있어 보이잖아요. 뭐 선수나 어떤 경력이나 봤을 때 이게 과연 뭘 할 수 있는 조직일 것인가. 그러니까 그나마 국민의힘에서 쇄신을 담보할 수 있는 윤희숙 의원이나 천하람 위원장이나 다 고사하는 게 다 아니 이런 그 이유인 것 같아요. 혁신이가 뭐 저기 김은경 혁신이처럼 뭐 한시적으로 운용됩니까? 아니면 뭐 대선 총선 공천에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기간, 의제, 주제 모든 거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완전히 정권을 주겠다고 전권을 했어요. 주겠다. 네. 아니 김기현이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실권이 본인이 지가 없는데 뭐 주겠다고 전권을 하더라고요. 줘? 지도 저 권한이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바지 사장이 수상물에 고용한 겁니다. 바지 사장의 숙상물. 참 비참. 그러니까 정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곧 재밌는 건요. 혁신위원회 분들한테 계속 제가 그 중에는 개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안타까운 게 곧 그걸 총선 객단을 따로 출범시켜요. 인재영입으로 따로 출범시켜요. 어디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나눠버리네요. 혁신위원회 발표 끝, 활동 시작하자마자 끝나는 거예요. 총선 기획단은 임재영위원회 힘이 실리게 되죠. 그러니까 참 그것도 모르고 그 임명되신 분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혁신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뭐 유인태 의원 지금 우리 자막에도 나오는데 아니 김기현 당대표 자기도 권한 없는데 무슨 남한테 없는 주냐고 권한 어찌 주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혁신이가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유명무실화 되겠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제 총선기획단 나왔죠. 인재영입위원회 생겼죠. 그러면 혁신위원회에서 뭘 합니까? 사람을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혁신안을 실질적으로 내어서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가느냐? 야 민주당도 김연경 혁신이 망했는데 뭐 우리한테 왜 책임을 돌리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은 와 국민의힘 진짜 단단하다. 우리가 단단하다는 것은 머리가 단단하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 상상하십시오. 진짜 단단하다. 왜냐하면 민심이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진짜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내리쳤는데도 바뀌기는커녕 똑같이 돌아가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래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운이 따르면 우리 이길 수 있다. 라고 큰 착각을 하고 매일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